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2월 9일 월요일, 오늘은 시장 크게 오른 날이었죠. 장 초반부터 끝까지 강한 상승 흐름 보인 하루였는데요. 코스피 지수 4% 넘게 오르면서 5,300 턱밑까지 올랐습니다. 5,298 기록했는데요.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와 AI 관련주가 다시 급등한 영향이 우리 시장에서도 펼쳐졌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상승했고 반도체주, AI 관련주 강한 상승세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많이 올랐네요. 4.3% 오르면서 1127까지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코스피 시장과 똑같이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지수를 이끌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9원 내렸습니다. 9원 내린 1,460원에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3.5도입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첫 곡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 띄워드렸습니다. 김금님께서 어디 니트도 불이 나는군요. 예, 제가 오늘 좀 붉은색 니트를 입고 왔거든요. 뭐 시장의 흐름에 맞추려고 한 건 아닌데 어떻게 또 이렇게 탁 맞아 떨어졌네요. 그래서 뭐 불이 나나요? 네. 다행이네요. 기분 좋으신 거죠? 네. 이연실님, 오늘따라 종소리가 상쾌하게 들리네요. 내일도 제발 유지라도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하셨는데 어떻게 될까요? 내일도 제발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일부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김수경님, 소장님 반갑습니다. 처음 사연 올리는데 뒷배경과 가디건 잘 어울리고 예쁘시고 단발머리 예뻐요. 아유, 이런 칭찬을 감사합니다. 봄을 맞이하시는 건가요? 소장님 12일 제 생일인데 미리 축하받고 싶네요. 이렇게 복선을 쭉 깔아주신다면 생일 축하. 네. 김수경님 12일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제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저의 작은 마음입니다. 즐거운 생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입니다.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식도 가득 전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의 2교시는 시장 읽는 눈을 키우는 마켓 인사이트, 2교시는 경제생활 속 법률 이슈 풀어보는 법대로 합시다입니다. 저 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이른바 로또 명당으로 소문난 복권 판매점 앞에 긴 줄이 늘어서죠. 오늘부터는 이 풍경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동안 로또는 복권 판매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PC를 통해서만 살 수 있었는데요. 오늘 낮 12시부터는 침대에서도 스마트폰을 통해 로또를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로또가 생긴 지 24년 만입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결제 편의성 개선을 넘어섭니다. 정부의 목표는 2030 젊은 세대를 복권 시장으로 끌어오는 데 있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서 일본의 복권 사업 실패 사례를 참고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일본은 한때 젊은 층 이탈을 막기 위해 1등 당첨금을 확 끌어올리기도 했지만 효과는커녕 어차피 당첨 안 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복권은 확률 낮은 도박의 전유물로 굳어졌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당첨금과 복권 가격을 낮추는 대신 복권을 소액으로 참여하는 기부로 인식시키는 전략을 택했죠. 우리가 1,000원짜리 로또 한 장을 사면 대략 410원이 복권 기금으로 적립되는데요. 이 돈은 저소득층 주거 문제, 문화유산 보호, 아동복지, 기후변화 대응, 청소년 장학금 같은 공익 사업의 기반이 됩니다. 복권이 많이 팔릴수록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도 늘어나는 구조죠. 다만 시범 운영 기간인 올해 상반기에는 평일에만 인당 5,000원까지 모바일로 구매할 수 있는데요. 정해진 금액만큼 로또가 팔리면 온라인에서는 더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동안 판매점을 찾아가야 했던 불편함이 일종의 심리적 제동장치 역할을 했던 만큼
구매가 쉬워지면 사행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또 다른 걱정도 있는데요. 복권 판매점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모바일로 수요가 옮겨가면 영세한 복권방은 매출이 줄어들고 1등이 여러 번 나오는 복권 명당으로만 오프라인 손님이 몰리는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모바일 로또, 휴대폰 터치 한 번이 작은 기부가 될지, 매일 내 지갑을 갉아먹는 습관적 중독이 될지, 편리함과 절제 사이의 균형이 이번 변화의 핵심이 아닐까 싶네요.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시장 읽는 눈을 키우는 마켓인사이트, 오늘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김영환 수석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너무 좋았어요.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마감했는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코스피 지수 4.1% 상승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4.33%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한국 주식시장을 많이 끌어내렸던 외국인 투자들이 순매수로 전환을 해서 4,400건 이상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도 2조 7천억 원 순매수였습니다. 개인이 3조 3천억 원 정도 순매도를 했는데요. 사실 개인 같은 경우는 ETF 순매수 부분은 기관 자금으로 잡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그렇게 많이 팔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외국인이 그동안에 많이 팔다가 다시 복귀를 하고 그동안에 약간 저가 매수를 했던 개인들 중에서 약간 차익 실현이 나왔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주는 반도체가 아무래도 미국장 영향을 받아서 많이 올랐고요.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지주, 증권 쪽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실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했어요. 하루는 웃다가 하루는 울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이제 차트를 좀 보니까 반등 출발한 이후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쭉 이렇게 안정된 상승 흐름 보였거든요. 이걸로 봤을 때는 그런 변동성 장세가 좀 일단락됐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 수급을 보면은 한 주 동안 외국인이 8조 원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순매도를 보였었거든요. 네. 오늘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진정이 됐고 그 외국인 매도를 촉발했던 악재를 생각해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차기 연준의장 후보로 케빈 허시가 지명된 부분이 약간 매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면서 조금 끌어내리는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금과 은 등 귀금속 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이게 아시아 증시로 좀 전이됐던 측면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최근 들어서 또 금은 가격도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엔트로픽의 클로드 코워크라는 제품이 AI 새로운 제품이 출시된 부분이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의 악재를 적용했는데 약간 시장 해석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슈들이 진정이 되면서 외국인 매도도 잦아들고 있는 거니까 일단은 변동성 장세는 좀 무사히 잘 넘어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나씩 자세히 좀 살펴보죠.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이제 케빈 워시가 지명된 게 왜 악재로 해석이 됐다가 뭐 때문에 또 진정이 된 걸까요?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사실 이전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그 연준에 이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계속했던 얘기가 유동성 정책 올바르지 않다라고 얘기들을 계속했기 때문에 약간 시장에서는 이 사람 매파 아니냐, 금리 낮춰줄 사람으로 연준 의장 임명할 줄 알았더니 매파가 들어왔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걱정이 있었고요. 사실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이 이후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정책을 펼지 옛날 얘기 말고는 사실 예상이 잘 안 가는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 부분 때문에 좀 시장이 불안했는데 사실 따져보면은 요즘 하는 얘기랑 다 합쳐보면은 완전히 매파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조금 바뀐 시각입니다. 이 사람의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연준의 대차저 조표는 줄이고 하지만 금리는 최근에 뭐 AI로 인한 생산성 혁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낮춰줄 수 있다. 그러니까 유동성은 줄이는데 금리는 같이 낮춰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매파라고 보는 게 맞을까? 좀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기존의 연준이 파월議장 이후의 연준이 2024년에서 2025년까지 했던 정책을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금리는 낮춰주는데
하지만 또 QT, 그러니까 양적 긴축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이게 뭐 매파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래도 돈을 앞으로는 뭐 금리는 낮춰주겠구나. 돈은 어차피 정부가 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워시예가 이걸 조금 더 밀어붙인다라고 하면 과연 이게 매파냐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뭐 깊게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려운 얘기가 좀 나오겠는데 여튼 지금 워시의 주장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겠다라던가 완전히 정책을 뒤바꾸겠다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여튼 올해 중엔 여튼 금리 인하를 한 두어 번 정도 해줄 거라는 생각이 별로 안 바꿔도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때 이제 케빈 워시 후보 지명되고 나서 야 이렇게 되면은 달러 가치가 엄청 올라가려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막 은, 금, 비트코인 막 떨어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은 가격이 거의 30% 정도 폭락을 했는데 그나마 지금 좀 보니까 진정되기는 했네요. 시장에서는 이런 흐름을 좀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사실 지난주에 금과 은 가격이 급락했던 이면에는 네. 좀 약간 제도적인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CME, 그러니까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러니까 주로 금이나 은의 선물을 거래하는 곳이죠. 이쪽에서 1월 말일을 기준으로 증거금을 인상을 했습니다. 증거금을 인상한다는 얘기는 같은 만큼의 금은 거래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현금 양이 더 늘어났다라는 건데요. 보증금 더 내. 보증금 더 내 이런 의미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케빈 워시가 이제 연준 의장 후보로 임명이 되면서 네. 이제 그 약간 달러가 강해지고 금은 수요가 약해지나 이런 걱정이 나오니까 약간 하락을 하는데 그 약간의 하락이 원래라면 미쳤을 영향보다 네. 증거금이 갑자기 더 많이 필요해지니까 하락이 훨씬 더 거세진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급락을 했던 것 같고요. 이게 공교롭게 그 급락이 나오고 증거금이 더 필요해진 상황이 하필이면은 아시아 증시가 열려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증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시아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대거 매도를 나온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많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연준 긴축에 대한 걱정이 조금 일단락되고 그리고 증거금 때문에 그걸 털어야 되는 자금들도 다 정리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좀 가격이 안정되고 좀 다시 좀 올라갈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들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뭐 증시에 미치는 악재로서의 효과도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싶네요. 이것도 조금 해소됐다. 이제 또 이게 또 화제가 됐던 게 엔트로픽의 클로드 코워크. 이게 지금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들 주가를 그냥 발목을 잡고 끌어내리면서 나스닥 지수가 사흘 연속 폭락하는 일이 좀 있었어요. 근데 금요일 날 뉴욕 증시 보니까 다시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 오르더라고요. 엔비디아 비롯해가지고 오늘 그 여파가 이제 훈풍이 한국까지 쫙 불어오면서 우리 시장도 좋았는데 금요일 주가가 어떤 요인으로 반등에 성공한 건지 이 부분도 좀 자세히 들어보죠. 약간 신기했던 게 네. 금요일 날 미국장에서는 딱히 반대되는 호재, 뭔가 새로운 AI 쪽 뉴스가 나왔다거나 이런 거는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해석이 좀 바뀐 부분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빅테크들의 AI 투자가 올해도 엄청날 거라서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올랐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나왔어요. 근데 좀 이상한 얘기가 네. 사실 이 뉴스는 새로 나온 게 아니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실적 발표 때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는 이미 먼저 있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이 기업들이 야 버는 돈에 비해서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면서 주가가 폭락을 하고 네. 그러니까 덩달아서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기업들 주가도 같이 떨어졌었던 거라 네. 이게 거꾸로 갑자기 해석이 뒤바뀐 건 좀 이상한 일이긴 합니다. 근데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 주식시장이 점점 시스템 트레이딩이 많아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네. 처음에 일단 여튼 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은 좋지만 투자가 많이 늘어나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약간 떨어진 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기계적인 매매들을 하는 자금들이 네. 컴퓨터가 이제 하락이 나오면 일단 팔아 이런 그 명령어 조건들이 들어있던 것 때문에 하락을 불러서 떨어지는 것들이 일단 먼저 생겼고요. 네. 그 상황에서 빅테크랑 반도체 기업들은 주가가 보통은 비슷하게 움직이던데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게 떨어지면 나머지도 같이 팔아 이런 식으로 설정돼 있는 조건들 때문에 네.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의 주가도 같이 동반해서 떨어졌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일단 쭉 반영이 되고 나서 그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반대되는 생각을 하던 사람도 당장 사기는 좀 무서웠는데 네. 장이 끝나고 그 다음 날이 되니까 그런 기계적 매매들은 좀 정리가 된 상황에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야 그런데 사실 투자를 늘린다고 하는 건 반도체 기업한테는 좋은 일 아니냐 이런 식으로 거꾸로 된 해석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막 커지고 원래 나와야 되는 것보다 더 낙폭이 커지고 그 다음 날 주가의 반등도 더 커지는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는 부분이 크지 않나 싶어요. 다만 이제 AI가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를 끌어내린 요소 자체가 해결된 건 아니고요. 네.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AI 때문에 앞으로 고객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요금을 올리려고 할 때 고객들이 우리 그냥 AI로 대체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요금을 올리는 거에 대한 장벽이 되게 세지거나 그런 리스크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옛날에는 소프트웨어 같은 거는 기업의 이제 회사원 수만큼 사거나 돈을 주고 구독을 하거나 그랬는데 뭐 이제는 AI가 다 해주는데 굳이 우리가 그거 다 살 필요 있어? 이렇게 하니까 수익이 줄어들 거다. 구독하는 숫자가 줄어들 수 있죠. 그리고 요금을 올리려고 할 때도 그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AI로 그냥 대체하면 되지 이런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돈을 좀 못 벌게 된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AI의 분야의 성장이 무너질 거냐 그건 아닌 것 같다. 네. 이런 정도로 시장의 생각이 약간 조금 조정됐다.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한국은 하지만 이런 테크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들보다는 반도체가 주력이다 보니 네. 반도체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한국도 반등을 하고 있다. 이런 방향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한국 시장에서의 영향은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금요일에 젠슨 황 삼촌이 그 인공지능 과잉 투자 이거 우려에 대해서 한 말씀을 또 거들어 주셔가지고 시장이 조금 이제 미국 빅테크들의 AI 인프라 투자는 좀 지속 가능한가 보다라고 좀 진정시켜준 덕분에 시장이 올랐다 그런 말도 있던데. 뭐 사실 이제 젠슨왕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효과가 있을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주가가 좀 높을 때는 효과가 없다가 주가가 한 차례 떨어지고 나니까 다시 이게 설득력을 얻는 걸 보면은 지금 정도 구간이 딱 그 경계 아슬아슬한 경계를 그냥 가르는 정도 주가 레벨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군요. 근데 시장이 이제 다시 안정을 찾았다면 지금은 주식을 모아야 할 때일까라는 궁금증도 생겨요. 이선정님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이런 오르내리는 시장에서는 무지성 매수가 맞을까요? 내리는 날 매수가 맞는 방법일까요? 비트코인 매도하고 기술주로 넘어온 건 아닐까요? 하고 질문을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는 그런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어때요?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아요? 방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런 시스템 트레이딩의 영향들이 커져 있고 네. 또 한국 같은 경우는 또 신용거래도 상당히 비중이 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나와야 되는 악재보다 변동성이 더 커지는 것들은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현금을 항상 마련해 놓고 네. 조금 수익을 조금 올라갈 때 수익을 조금 덜 내더라도 현금이 있으면은 주가가 떨어질 때 사람들이 마음이 좀 심리가 진정되고 기회를 엿볼 수 있게 되잖아요. 네. 근데 너무 이제 주식만 다 잔뜩 가지고 있으면은 떨어질 때 나머지를 더 사야 되나가 아니라 팔아야 되나라는 걱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정도의 약간의 현금 여력은 정도는 놔두고 떨어지면 또 좀 더 샀다가 올라가면 조금 줄였다가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는 정도. 하지만 주식 비중은 일단 들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미국장을 보면은 이제 반도체 기업들은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주가들이 꽤 많이 올랐는데 네. 빅테크들은 사실은 금요일 장에서 별로 반등을 하지는 못했었어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난 그나마 조금 그랬지만은 네. 뭐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주식시장에서 좋은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골드러시 비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많이 옛날에 골드러시 이런 얘기를 할 때 금을 캐는 사람보다 곡괭이 파는 사람이 돈 더 많이 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여기서 금을 캐는 거는 빅테크고 곡괭이를 파는 거는 반도체죠. 왜냐하면 빅테크들이 자기들이 지배적인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 반도체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빅테크들 중에서 최종 승자가 되는 금맥을 발견한 한 회사는 떼돈을 벌겠지만 투자는 엄청 했는데 그렇지 못한 기업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빅테크에 투자하는 건 이런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일이지만 반대로 반도체 기업은 승자든 패자든 얘들이 경쟁을 붙어서 반도체 칩을 원하고 있을 때는 다 돈을 벌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은 오히려 반도체가 제일 좀 수혜가 큰 구간 아닌가. 반도체가 곡괭이다. 예, 곡괭이다. 그래서 반도체를 비롯해서 원전 전력기기처럼 오늘 주가들이 많이 오른 기업들이기도 한데요. 네. AI 인프라 기업들은
상승 여력이 더 있고 좀 두고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AI 인프라기업. 어쨌든 반도체 기업이 앞으로도 조금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군요. 지금까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김영환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재훈의 사랑합니다 듣고 2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명화님께서 아침에는 많이 춥더니 날이 좀 풀렸어요. 우리들 마음도 경제도 봄날처럼 풀렸으면 좋겠네요. 이번 주 조금 기온이 좀 높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껴서 그런지 진짜 봄이 오고 있는 것 같고 저희 집 그 실내에 들여놓은 화분에는 벌써 새싹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봄이 오는 기분을 만끽하고 있답니다. 하명화님도 주변에 한번 잘 둘러보세요. 어떻게 새 눈이 이렇게 올라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새싹 보면 또 봄이 오는구나 또 기분 확 좋아지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네. 신은주님. 안녕하세요 소장님. 감기에 걸려서 끙끙 앓고 있는데 귀는 생생해서 목돈연구소 출석합니다. 감기 조심들 하세요 해주셨어요. 아이고 감기 요즘에 오래 가기도 하고 독하기도 하더라고요. 얼마나 아프실까. 약은 잘 챙겨 드시고 계시죠? 따뜻한 물 많이 드시면서 많이 자야 돼요 사실은. 저희 방송 끝나면 푹 주무시고 오늘도 일찍 주무시고 몸 따뜻하게 항상 하시면서 감기 빨리 나으세요. 이저몽님 전통시장에서 명절에 쓸 민어, 병어, 홍어, 조기 등등 말리려고 사왔는데 명절을 앞두고 시장이 벌써 명절 분위기가 나서 활발한 생기는 덤으로 받아왔어요 해주셨네요. 저도 오늘 이따가 방송 끝나고 전통시장 가려고 했거든요. 제가 가는 전통시장에 맛있는 반찬 가게가 있어가지고 반찬 좀 사러 가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이저몽님 저랑 텔레파시 통했네요. 저도 오늘 전통시장 가서 명절 분위기 확 받아서 기운 확 받아서 오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이 동물이 최근 도심 곳곳에서 잇따라 목격되고 있습니다. 경북 봉화를 비롯해 대전과 세종 등 농촌과 도심을 가리지 않고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요. 맑은 물과 풍부한 먹이가 있는 곳을 선호하는 이 동물의 귀환은 우리 하천의 수질이 그만큼 깨끗해졌다는 반가운 신호이기도 합니다. 퀴즈입니다. 깨끗한 하천에 서식하는 귀여운 외모의 천연 기념물 포유 동물로 최근 수질 개선 노력 덕분에 도심 하천에서 개체수가 늘고 있는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수달, 2번 카멜레온, 3번 너구리.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법 이야기 법대로 합시다. 오늘도 법무법인 로인의 조세영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세영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은 우리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우리 보통 부부가 한평생 열심히 일을 해서 집 한 채 이제 우리 이름으로 마련을 하면 네. 이만하면 우리 노후는 크게 걱정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 편인데요. 네. 이게 단독 명의자인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좀 문제가 생깁니다. 남은 배우자가 바로 그 집을 단독으로 물려받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분이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지 아니면 자녀들과 법적 다툼까지 벌여야 할지 그런 문제들이 생기곤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경우는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산 집이지만 어느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을 때 명의자가 사망하면 근데 또 당연히 그 남은 배우자의 것이 안 되는 거군요. 네, 많은 분들이 내 돈으로 우리가 같이 번 돈으로 산 집인데 왜 내게 안 되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법적으로는 이 상속 지분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00조와 제1003조에 따르면 네. 명의자가 사망하면요.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되고요. 만약에 자녀가 없으시다면 배우자와 부모님이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님이.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배우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자녀들도 지분이 있기 때문에 공유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자녀들은 뭐 내 말을 잘 듣고 효자들이니까 별 문제 있겠어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상속 등기를 하려고 하면 자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그 형식적 절차만 일단 알게 되셔도 깜짝 놀라셔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법으로 정해진 배우자의 구체적 상속분은 어느 정도예요? 자녀하고 똑같아요? 그렇진 않아요. 배우자는 어쨌든 뭐 고인을 내주하고 재산 형성에 기여를 했을 거기 때문에 자녀보다는 지분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자녀와 배우자 대 자녀의 비율은 1.5 대 1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한 분이라면 배우자가 1.1, 1.5, 자녀가 1을 가져가서 배우자가 약 60% 정도를 가져가게 되지만 자녀가 2명, 3명이 되면은 점점 배우자의 지분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녀가 2명이다. 자녀가 2명인 가정에서 집 한 채를 상속받았을 때 이 비율은 그러면 몇 %로 계산해요? 네, 2분 자녀 있으신 집들이 좀 평균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계산을 해드리면 배우자가 1.5, 첫째 아이 1, 둘째 아이 1 이렇게 가지게 되죠. 그러면 전체 합이 3.5가 되니까 3.5분의 1.5가 되잖아요. 배우자의 지분이. 그래서 배우자의 지분을 퍼센테이지로 나눠보면 42.9%예요. 이게 50%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네요. 자녀들은 각 28.6%씩 가지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과반이 50%잖아요. 50%를 넘지 못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제약을 가져다 준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물론 세 분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지분이 더 줄어들죠. 33.33% 정도 돼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 50% 미만 과반이 안 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 어떨 때 어떤 불편함을 줘요? 부동산을 이제 법리로 나누게 되면 관리행위와 처분행위로 구분이 되는데요. 관리행위는 이 집을 뭐 임대를 놓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뭐 이런 행위들을 말을 하는 건데요. 민법 제265조에 따라서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지분이 42.9%밖에 안 되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거나 뭐 전세를 어떻게 놓고 계약을 맺고 하는 것도 다 자녀들의 한 분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자녀들이 합심해서 그렇게는 임대 못 놓겠어요. 반대합니다라고 하면 어머니 혼자서는 과반 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전세도 마음대로 못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군요. 그러면은 전세도 그러니까 집을 팔거나 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건 더더욱 어렵겠네요. 네, 이게 잘 짚어주셨는데요. 이게 처분 및 변경행위에 해당되는데 이건 더 엄격해요. 이걸 팔려면 전원 동의가 필요하겠죠. 1% 지분이라도 있는 분이 반대를 하면 그 집 전체를 팔 수가 없게 되는 거기 때문에 더구나 은행에서 담보대출도 받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최근 상담 사례 중에는 이게 물론 돌아가신 어떤 한 배우자가 돌아가신 직후의 경우에는 가족들끼리 잘 연락이 될 수도 있지만 세월이 많이 지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자녀 중 한 분이 뭐 외국에 나가셔서 연락이 잘 안 되거나 뭐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서 연을 끊고 잠적을 하거나 그런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면 지분은 나눠져 있는데 이분이랑 연락이 안 되니까 팔지도 못하고 세금만 계속 내고 뭐 이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많을까도 싶기는 한데 자녀가 만약에 어머니 제 몫은 좀 현금으로 먼저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하거나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가능해요. 이게 왜냐하면 자녀분들 중에 당장 현금이 필요하신 경우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법정 상속분인 28.6%를 지금 당장 현금으로 달라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고 그걸 하는 재판이 뭐냐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이에요. 근데 법원에서는 가족 간의 소송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많이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해서 좀 어떻게 해라. 그런데 이게 조정이 안 되면 결국은 나눠야 돼요. 나누는 방식은 이게 땅이면요, 그냥 뭐 건물이 없는 나대지라면은 이걸 이렇게 나눠서 분필을 해서 별로 나눠서 이제 공유물 분할을 해서 현물로 분할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아파트 한 채라고 생각해 보면 너는 안방, 너는 화장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서 그 낙찰 대금을 지분 퍼센테이지로 나눠 가져라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날벼락인 거죠. 혼자 사시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지분만큼의 돈만 들고 쫓겨나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지금 현재 살고 계신 집을 자녀가 어떻게 결국엔 경매로 넘기게 되는 그럼 법원이 조금 냉정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맞아요. 이게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라는 게 권리로 딱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 판례를 봐도 이게 공유물이라는 게 뭐 이런 상속의 경우도 있지만 뭐 반반씩 나눠서 사시는 경우도 있고 공동 투자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공유자 한 분이 분할하겠다라고 하면은 분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현물로 분할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런 것처럼 아파트 한 채인 경우에는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가액 분할을 해라라고 이제 판례상으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뭐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또 그 자녀도 꼭 다 자기만의 가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그 가정 내에 어떤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분에 따라서 분할을 해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이런 유산 다툼이 최근에 정말 많이 늘어났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예요? 네, 대법원 사법연감 통계를 보면 정말 많이 늘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상속재산 분할 사건 접수가 2014년에는 771건에 불과했는데 네. 2022년에는 2,776건으로 약 3.6배나 폭증했다고 합니다. 와. 예전에는 이게 뭐 상속이라는 게 네. 수백억 자산가들만 이게 상속을 어떻게 하냐 싸운다 뭐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었는데 지금은 서울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이게 10억을 훌쩍 넘고 어떤 경우는 뭐 20억을 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중산층 가정에서도 이 상속 지분을 놓고 형제 간에 싸우는 일이 많아졌고요. 또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내가 나중에 이 집 상속받게 되면 내 지분이 얼마 정도니까 몇 억 정도는 내 몫이겠지 생각이 자꾸 들면서 부모님이 살아계신 상황에서도 눈치 싸움을 하다 보니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이 내용이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집값이 요즘에 많이 오를 때 그런 계산을 미리 하고 있다가 또 그런 경우가 있군요. 자녀 본인보다는 또 자녀의 배우자가 갈등을 부추기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이게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상담을 오시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우리 아들은 너무 착한데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는 이게 사람이 변했다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자녀 본인은 그렇게까지 안 하고 싶더라도 이제 배우자와 의논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도 자녀가 있고 손자녀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어차피 나중에 받을 거 지금 좀 받으면 어떠냐. 우리가 너무 대출로 지금 허덕허덕 하고 있는데 이러면 사실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상속이 뭐 가족 간의 마음으로만 해결되는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외부 요인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도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요즘 취업 시장 어렵다 보니까 취업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을 잘 알아두시고 이에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 미리 조금 뭔가 할 수 있는 조언, 좋은 방법 없을까요? 우선 일단 집을 사실 때부터요. 부부 공동 명의로 사면 일단 한 달락은 조금 안전해져요. 왜냐하면 그러면 50대 50으로 공동 명의가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중에 어느 분이 먼저 돌아가시더라도 상속이 되는 재산은 전체 지분이 아니라 50% 지분만 상속이 되는 거예요. 50 가지고 나누는 거니까. 그렇죠. 이미 남아 살아계신 배우자는 자기 지분 50%는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돌아가시는 나머지 50% 부분에 대해서 뭐 1.5 대 1대1 이런 비율로 나가기 때문에 자녀 두 분이 계신다면은 내 50% 플러스 상속받는 지분 21.4%까지 더해서 총 71.4%의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이건 그럼 과반 넘네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임대차 놓는 건 자유롭게 하실 수 있고 만약에 팔더라도 뭐 70% 이상의 금액은 내가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든 아내든 누구 한 명의 단독 명의인데 이제 와서 공동 명의로 하려면 또 그런 세금 문제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부부간 증여는 10년 기간 내에 6억 원까지는 비과세로 면제가 되니까 집값의 절반이 6억을 넘지 않는다면 일단 증여세는 공제가 될 수가 있고요. 설령 그 이상이더라도 증여세를 좀 내는 게 나중에 상속 때문에 또 문제가 되면 상속세 또 내셔야 되잖아요. 그런 거 계산해 보시면 더 경제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고요. 취득세 같은 게 좀 나올 수가 있는데 물론 세무사님과 구체적인 상담을 하시고 나서 결정을 하셔야겠지만 이게 나중에 내가 노후에 뭐 거주도 하고 재산권도 지키기 위한 보험에 가까운 금액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미리 계산해 보시고 부담스럽지 않다면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뭐 유언장을 미리 써두거나 유증, 뭐 사전증여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제일 좋은 방법이죠. 배우자에게 집을 단독으로 물려준다라는 유언장을 작성해 놓으시면 사후에 이런 뭐 상속재산 협의 없이도 바로 단독 명의로 이전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굳이 따지자면 네. 자녀들이 나서서 내 유류분을 돌려주세요라고 하면서 자기 지분의 2분의 1만큼은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긴 해요. 네. 그런데 이게 부모 자식 간에 진짜 원수진 사이가 아니라면은 한 분 남아 계신 부모님이 단독으로 상속 받으신다고 해서 네. 그걸 유류분 청구까지 소송을 내면서 가져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보통 유류분은 형제들끼리 하는 소송이지 네. 그게 잘 없고 결국은 그 부모님도 돌아가시면 그 지분은 또 자녀에게 상속이 될 그렇죠. 거기 때문에 뭐 유증해 놓으시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그 신탁 요거 유행 많이 하잖아요. 유언 대용 신탁 요런 게 있는데 이거는 유언장하고 뭐가 달라요? 유언장은 형식이 되게 스트릭트하게 고정돼 있기 때문에 네. 혹시나 그 요건 하나만 없어져도 무효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고 그리고 유연하게 모든 내용을 다 쓰기가 좀 한계가 있어요. 네. 근데 유언 대용 신탁 같은 신탁 상품 이용하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가능하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주인이고요. 그다음에 내가 죽으면 배우자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배우자까지 사망하면 그때 자녀들이 물려준다라는 내용으로 내가 원하는 내용으로 좀 구체적이고 플렉서블하게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신탁사에서 관리를 해주는 거면 좀 공적인 기관에서 관리를 해주는 거라 가족 간의 다툼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도 걸 수 있어요. 지금 미리 물려줬다가 이 녀석이 제대로 뭐뭐뭐를 안 하면 다시 회수한다 이런 것도 돼요? 네, 상품에 따라 충분히 가능해요. 오,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근데 이런 준비를 미처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무조건 법정 지분대로 상속을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서로 간에 상속자 전부가 협의만 하시면 네. 한 분의 명의로 상속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좀 마음을 모아서 네네. 어머니. 그래서 돌아가신 이후에 이 배우자분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네. 이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마음을 좀 추스리신 다음에 이 집이 일단 내 명의로 좀 하게 해다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또는 뭐 장녀나 장남분이 우리 어머니 명의로 해놓자라고 서로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차피 내가 죽고 나면 너네한테 다 물려질 거 아니냐라고 설득을 하면 당장은 가족분들께서 특별히 사이가 나쁘지 않으시면 가능해요. 물론 뭐 세금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님 상담은 받아보셔야겠지만 자녀들이 동의해서 협의서만 작성을 하면 배우자 단독 명의 등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협의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 있어요? 네, 이게 상속인 전원의 인감과 인감 증명서가 첨부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해서 이를 통해서 등기를 하셔야 돼요. 이걸 작성을 안 해놓고 그냥 말만 해놓으시면 네. 조금 시간 지나면 마음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론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써놓고 나서 이제 변심하면 일방 취소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능한 시점에 서둘러서 서류를 완비하시고 등기하시는 쪽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효심으로 모아서 어머니께 모아드렸는데 만약에 자녀 중에 한 명이 빚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으면 채권자들이 또 가만 안 둔다고 하던데 그것도 사실이에요? 네,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종종 벌어지는 일인데요. 네. 이게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라는 게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미 빚이 많아요. 그런데 내 상속 지분을 어머니에게 몰아주는 협의를 한다는 것은 내 재산을 이제 없애는 행위잖아요. 그러면 채권자에게 갚아야 될 돈을 안 갚고 지금 어머니한테 몰아주는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가면 안 되고 상속 포기로 가시면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기 때문에 사회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가 방법이군요. 이 상속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빚도 같이 상속되는 거죠? 네, 빚도 똑같이 상속이 돼요. 이게 상속 대출금 채무로. 남아 있으면 그대로 가겠네요. 그렇죠. 집에 이제 대출이 있으면 대출도 그 지분만큼 나뉘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뭐 1.5 대 1대 1로 상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럼 대출도 그렇게 나눠지잖아요. 네. 근데 나는 내 몫의 대출금을 계속 이자도 내고 다 낸다 하더라도 나머지 공유자 자녀 중에 한 명이 그걸 안 갚으면 은행에서는 그냥 전체의 문제다라고 해가지고 경매가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이 부모님 생전에 대출을 정리하거나 또는 단독 명의로 이전해서 대출 관리권을 하나로 묶어두면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좀 비슷한 상황에 있어서 좀 불안해하시는 청취자분들께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이게 좀 비인간적으로 느껴질 수는 있잖아요. 우리 네. 가정에 별 문제가 없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알아봐야 되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오히려 이렇게 안 하는 게 나중에 내 자식을 좀 불효자로 만드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미리 알아보고 미리 조치해두면 그런 여지가 없어지니까 네. 자녀분도 그런 행동을 아예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안전장치가 되니까 너무 마음 불편해하지 마시고 공동병이, 사전증여, 유언, 신탁 같은 제도들 미리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는 쪽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로인의 조세영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퀴즈에서는 맑은 물과 풍부한 먹이가 있는 깨끗한 하천에서만 서식하는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최근 하천 수질이 개선되면서 경북 봉화는 물론 대전, 세종 같은 도심 하천에서도 잇따라 목격되고 있는 동물이 뭔지 여쭤봤는데요. 정답은 1번 수달입니다.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가장 먼저 정답 보내주신 차옥수님, 그리고 우리 동네 울산 언양 수달 보러 오세요라고 보내주신 6187님, 그리고 아내 소개로 어박목 듣고 있거든요. 지금 아내랑 함께 들으며 퇴근 중인데 아내가 저보고 살찐 수달 닮았다고 하네요. 그래도 그냥 돼지라고 하는 것보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이어트 좀 해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신 0988님. 0988님 왜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지? 아내 눈에는 마냥 사랑스러운 통통한 수달로 보여지시나 봐요. 아이, 사랑받으시네요. 네, 어혜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 오늘은요. 브라이언 맥나잇의 Back at One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 투자의 기본기 알고 싶다면 오후 4시 어혜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로 놀러오세요.